자, 요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서 보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형법으로 치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 민법에서는 요건 사실이에요. 요건 사실. 그래서 요건 사실도 이게 뭐예요? 나중에 민소법을 배우시면 주요 사실이 있단 말이죠. 주요 사실. 물론 요건 사실과 주요 사실이 동의어냐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과 같은 말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다수의 견해죠. 다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하실 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하고 달라요. 요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건 사실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민사재판 실무를 제대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법시험을 붙듯이 하지 않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게 요건 있잖아요. 민법에서 민법 2차. 그러니까 민법 2차에서 이제 목차로 들어가는 요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표현대리 하면 표현대리 민법 126조 표현대리 요건이 뭐예요? 이제 기본 대리권이 있고 2번 월권행위가 있고 3번 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러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실체법 답안지의 요건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126조 표현대리가 되면 이걸 검토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실체법 요건이면서 이게 요건 사실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뭐 엉뚱하게 해서 답안지에 써야 되는 그 2차 답안지에 민법 2차 답안지에 써야 되는 요건을 뭐 요건 사실처럼 정리해 가지고 막 자료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배포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하고 뭐 민법 2차 답안지 요건하고 뭐 똑같은 줄 알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만들어서 이게 뭐 요번 강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뭐 이 자료도 거의 뭐 10년 된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론이라는 게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이제 일본책 베낀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자료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정식 책으로 나왔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사법연수원 교재를 이제 외부 판매를 금지시켜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걸 이제 간략하게 제가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뼈대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안에 내용들은 뭐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뭐 시중에 가면은 뭐 옛날 책들 그 18년도까지는 이제 판매가 됐는데 요즘에 서점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뭐 판례만 업데이트된 거니까 구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혹시 서점에 가보세요. 있는지 요즘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18년도 이후에는 이제 요즘은 그 로스쿨에서 하긴 하는데 이 비매품이어서 이제 밖으로 팔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뭐 법전역 가면 또 뭐 사이트에서 팔긴 하는데 뭐 조기에 이제 책을 많이 안 찍어서 품절되곤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 구하시든가 아니면 제 책에는 제가 그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 제 책 보시는 분들은 뭐 따라 안 보셔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뼈대만 잡은 게 유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반하고 뭐 내일 자료 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료 가지고 내일까지 할 건데요. 오늘은 한 매매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3페이지에 그럼 금전 청구 우리가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는 뭐 객관식도 그렇지만 금전하고 부동산이 안 나오는 쟁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류 작성이든 민법 문제는 이제 돈하고 이제 부동산은 꼭 나오죠. 그러면 3페이지에 그 제목을 보시면 대여금 이자 지송금 그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1억 대여금을 청구한다. 그래서 1억 대여금을 청구하겠죠. 그럼 대여금이 금전 소비대차잖아요. 금전 소비대차. 그럼 이제 대여금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플러스 이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 작성으로 가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금만 청구해 주세요. 이자도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여간 뭐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서류 작성에서도 보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원금만 청구해 주세요. 그럼 원금만 청구해야죠. 법적으로 지송금 청구 가능하다고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반대로 또 의뢰인이 일부러 출제자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데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청구하면 기각이나 각하당하는데 아까처럼 을한테 건물 철거만 하면 되는데 뭐 퇴거 청구하면은 각하란 말이죠. 소액이 없어서 그 민소에서 나와요. 근데 얘도 쫓아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퇴거 청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제 출제자들이 일부러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해주되 대신에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서류 작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여금, 이자, 지송금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왼쪽 편에 보세요. 왼쪽 편에 그 메뉴 칸에 보면 이제 청구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해서 청구 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 원인이 자, 서류 작성의 문제로 가면 목차를 딱 세 가지로 잡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원고 의뢰인이 되겠죠, 원고.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30점, 100점밖에 안 되고 하니까 뭐 30분, 40분밖에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피고가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뭐 의리 피고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보증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 작성에서는 당사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원고는 보통 지금까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원고 김갑동 나오면 원고 김갑동 안 쓰고 그냥 원고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 명이면은 그냥 원고는 피고는 이렇게 이름을 안 써도 되는데 두 명 이상이면 당연히 이름 써야죠. 그러니까 피고을, 피고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고가 한 명이 그런 걸 형식적 기재할 때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들으면 뭐 까먹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 작성에서 당사자가 한 명이면 이름을 안 쓴다. 근데 두 명 이상이면 당연히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목차가 청구 취지는 이제 공식대로 한다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청구 원인으로 가면 이제 청구 원인 소장에 청구 원인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번 뭐 로마자로 하든 아라비아 목차로 하든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하면 되는데 뭐 피고가 두 명 나왔다. 그러면 피고 이제 을에 대한 청구 이렇게 목차를 잡겠죠. 피고 을에 대한 청구. 그래서 1번에서 청구 원인인데 청구 원인 이렇게 쓰진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요건 사실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 표에서 청구 원인으로 되어 있는 요건 사실을 사례 답안지처럼 목차를 잡으시면 안 되고 녹여서 써야 돼요. 녹여서. 그래서 이제 녹여가지고 보통 보면 가끔 뭐 시중에 이제 기출 해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 2차 민법 사례처럼 뭐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던데 그렇게 쓰는 소장 작성은 거의 좀 그렇게 잘 안 쓰고 녹여서 써요. 녹여서 이제 그 문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원인을 쓴단 말이죠. 청구 원인 쓰고 그러니까 뭐 대여금 반환 청구권에 발생해서 청구 원인 쓰고 그다음에 2번 해가지고 피고가 또 뭐라고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고의 뭐 예상되는 뭐 주장에 대한 그래서 주장에 대한 뭐 제대로 쓰죠. 주장에 대한 반박 이런 식으로 반박 또는 반론. 그래서 반론.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 소송에서는 소장에다가 간단하게 여기만 쓰죠. 그 피고가 뭐라고 항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항변으로 가는데 시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주장들이 다 나와요. 그 내용 증명에서 또는 뭐 서로 문자로 주고받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청구권인데 소멸시효가 100% 완성했는데 소멸시효 아시다시피 피고가 항변 안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에서는 일단 청구를 하는 거죠.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 안 하면 그냥 이기는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뭐예요? 얘가 소멸시효 항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고는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그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럼 예상되는 주장은 이건 이제 그 서류에 나온단 말이죠. 서류에서 뭐라고 을이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피고는 예컨대 지금처럼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나 해가지고 법리로 이제 깨는 거죠. 뭐 중단됐다 어쩌고. 그 다음 3번에 이제 소결론. 그래서 소결론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청구 원인을 시작할 때는 이것도 나중에 서류 작성에서 보시겠지만 주시상목행으로 써요. 주시상목행. 그래서 주는 뭐예요? 주어죠, 주어. 시는 시간, 상은 상대방, 그 다음 목은 목적물, 그 다음 행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에서는 항상 주어가 뭐예요? 원고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피고 을에게 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 상목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바꾸잖아요. 그럼 감점시켜요, 이것도. 그러니까 원고는 이런 거 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고는 피고 을에게 뭐 2025년, 23년 3월로 이렇게 해서 이걸 막 뒤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현업 가시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외워두면 되죠. 주시 상목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어 원고는이고 시간이야 나올 거고 상대방도 나오겠죠. 목적물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행위만 외우는 거죠, 행위만. 그런 것들은 제가 암기장에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시험용으로.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그 법무사용으로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나올 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위만 외우면 된단 말이죠, 행위만. 그래서 이제 뭐 대여를 했다. 그러면은 1억 원. 그 다음에 이자 있으면 이자 가로 열고 뭐 저기 뭐야. 아니 이자면 이자 뭐 예를 들어서 월 얼마, 월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로 열고 매월 15일 지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행위들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식상목행으로 원고는 며칠 날 피고 홍길동에게 뭐 X 물건을 뭐 1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고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판례 법리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소결론으로 갈 때는 뭐예요? 그때는 주어가 피고는이죠. 피고는. 왜냐하면 이제 이행소송이니까 피고한테 뭐 이행하라고 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결론의 주어는 피고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고론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목차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소장 작성은. 그러니까 소장 작성은 이 세 가지 목차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가면은 저기 30점 중에서 20점은 최소한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도 못 쓰는 사람 태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몇 번 써보시는 연습만 하고, 그 다음 뭐 인지대 계산인데 그거는 몇 점 안 되기 때문에 100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쓰셔도 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이런 틀로 가는데, 자, 여기다 써야 되는 게 지금 보시는 왼쪽 편 첫 번째 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원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대여금, 이자, 지송금인데 이게 민소로 가면 뭐예요? 소송물이 다 다르단 말이죠. 대여금 청구, 이자 청구, 지송금 청구가 소송물이 달라서 이게 뭐예요? 소송물이 3개인 거예요, 3개. 그래서 소송법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단순병합이라고 하죠. 단순병합. 그래서 단순병합.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 배우셔야 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가서 배우실 게 아니라 이게 단순병합이에요. 전부 승소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대여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지송금도 받고 3개를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객관적 병합 배우시겠지만 민소에서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인데 각 청구별로 이게 소송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청구별로 전부 다 승소를 원하는 건 단순 병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은 둘 중에 하나 찍어달라는 거고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해주고 안 되면 예비적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뭐 민소 배우신 분들은 별 얘기 아니지만 이게 이제 단순 병합인데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대여금 전제라고 지송금도 대여금 전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적 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적 병합. 그러니까 민소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제 청구 원인에서 만약에 대여금만 청구한다. 그럼 뭐예요? 왼쪽 편 메뉴 보세요. 이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사실. 그러니까 항상 반환 청구는 뭐예요? 내일 뭐 임대차도 보시겠지만 내가 줬으니까 돌려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실이 요건 사실로 들어가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인이 목적물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인도해 줬으니까 돌려달라. 인도 사실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하고 다른 거죠. 매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주는 게 원칙인데 대여금이라는 것은 뭐 지금 돈을 빌려주자마자 돌려받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시기가 이제 청구 원인의 본질적 요소예요. 이게 매매형 계약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반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돌려주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장에다가 가끔 보면은 1번 아까 대여금 반환 청구권에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그 목차를 그대로 쓰시던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녹여서 쓰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원고는 며칠 날, 원고는 23년 3월 5일 피고 홍길동에게 뭐 1억 원을 뭐 이런 식으로 쓰지.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이렇게는 안 쓴다니까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답안지 전체 인상 자체가 뭐 좀 어설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주시상목행으로 녹여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목적물 인도 사실, 반환 시기 도래 사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며칠 날 피고 홍길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뭐 24년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에 반환 시기는 그래서 기한은 3가지잖아요.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 3가지잖아요. 그러면 확정 기한 보시면 확정 기한이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변제기를 24년 10월 25일로 했다. 그럼 지금 10월 25일이 지났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5일이 지났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10월 25일이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지. 지났는데요.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보면 주장 입증의 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시기가 지나갔다는 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환 시기가 언제인지는 입증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확정기한일 때는 확정기한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확정기한이 지나갔다. 이거는 입증할 필요 없죠. 다만 확정기한 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그때는 주장해야 되잖아요. 기한이익은. 그러면 화살표 뒤에 보면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을 했고 그 특약상 여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해서 변제기는 12월 31일인데 내가 지금 청구한다. 이거는 입증에 요건사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정기한 전에 미리 청구할 때는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는데 얘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말하는 그런 사유를 했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기한을 정하는 사실. 불확정 기한의 대표적인 게 A의 사망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사망할지 모를 때. 그게 불확정 기한이죠. 그러니까 도래 여부가 미정이면 뭐예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 민총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주고 A가 돌아가시면 그때 너 갚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A가 사망했고 또는 이 뒤에 게 중요하죠.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이거 최근에 판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문제죠, 민총에서. 그래서 조건과 이제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이잖아요, 부관. 그래서 이제 1억을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실을 붙였단 말이죠. A라는 사실을 이제 부관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조건으로 보든 불확정 기한으로 보든 자, 성취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됐다. 이때는 차이가 없죠. 이때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A라는 사실이 성취되면은 내가 1억 줄게. 이제 1억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사실이 성취가 되면 그게 조건이든 불확정 기한이든 뭐야? 성취됐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행 의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사실이 이제 조건이든 불확정 기한이든 성취가 됐다. 그럼 이제 줘야 되니까 그때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불성취로 확정이 됐을 때. 그래서 불성취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조건 어떻게 돼요? 불성취가 되면 을은 이행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행 의무가 없잖아요. 조건이 성취 안 됐으면 이행 안 해도 되죠. 근데 불확정 기한일 때는 뭐예요? 불성취로 확정되면 을은 이행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행 의무가. 그래서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성취 확정됐을 때가 중요하고 이건 사례로 대비하셔야죠. 사례로. 그래서 가장 최근 판례가 뭐예요? 이제 갑이라는 이제 그 어떤 단체가 을을 직원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을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무슨 과장인가 뽑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뭐예요? 월급을 350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월급을 3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 단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뭐예요? 보조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데 지금 지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죠. 그러니까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예요? 지금 보조금이 중단이 됐으니까 보조금을 다시 받을 때까지,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는 일단 100만 원만 주겠다. 그 대신에 보조금 받으면은 뭐예요? 받으면은 이제 추가로 25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다 찾아 맞춰서 줄게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뭐예요? 니네한테 이제 보조금 안 준다. 그 보조금 불지급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보조금 받기 전까지는 100만 원만 주고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게 A라는 사실이잖아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250까지 밀린 것까지 다 채워서 350 줄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때 받게 되면은 250 맞춰가지고 350을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보조금 불지급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불성취로 확정됐단 말이죠. A라는 사실이 이제 불성취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건이면 뭐예요?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죠. 그러니까 을한테 100만 원 주겠다가 아니라 350은 결정이 난 거잖아요. 350 주는 건 확정이 됐고 다만 지금 우리 보조금이 끊겼으니까는 보조금 나올 때까지는 100만 원만 주다가 보조금 나오면은 250 맞춰서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지 안 줄지가 미정인 게 아니라 이미 주는 건 확정이 됐죠. 350을 주는데 지금 당장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100만 원만 주겠다. 이건 뭐예요?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니까 기간이 아니라 기한.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줘야죠. 보조금이 나오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보조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되면 갑단체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빌려서라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빌려서라도. 그래서 주는지 여부가 미정인 게 아니라 주는 건 확정이 된 거니까. 다만 A라는 사실을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이게. 그래서 조건이야 불확정 기한이야가 이제 많이 다퉈지고 판례들이 많은 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익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를.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객관식 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객관식이 없는 판례가 아니란 말이죠.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1차 민법에도 뭐 많이 출제되잖아요. 근데 이런 맥락을 아셔야죠. 그래야지만 주관식에 대비하는 거예요. 1차 때처럼 그냥 외워가지고 하면 주관식 나오면 이 문제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나중에 해설지 보면은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거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2차 시험 가가지고 한 60점, 70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지.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다 그냥 40점 나온다니까요. 2차 가서 이렇게 하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정 기한이야 조건이야 실익은 이때의 실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되는지 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래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을 보면 이제 이 법리를 알고 있으면 그냥 판례들이 한 10개도 넘어가는데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갑이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뭐예요? 지금 임대차가 종료해서 나가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래서 갑은 집을 다 비워줬는데, 을은 집을 다 비워줬는데, 갑이 보통 어떻게 돼요? 새로 세입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1억 받아서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뭐 한 달에 이자조로 100만 원씩 주겠다. 역전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부관으로 붙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세입자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주고가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해야죠. 반드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A라는 사실이 뭐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줘도 돼요? 아니잖아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반드시 줘야죠. 반드시.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 이제 A가 성취됐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줘야죠. 그때는 문제 없다니까요. 뭐로 보든. 근데 이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화재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뭐 새로 집 짓고 하는데 시간 걸리고 당분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불성취로 확정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조건이면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아니잖아요. 불확정 기한이니까 갑은 어떻게 돼요? 어디 대출 받아서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을이 어떻게 돼요? 갑을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되고 이때부터 뭐예요? 갑은 지치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소장 작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야 이거는 조건인데 내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집 불나가지고 세입자 안 들어오니까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판례 쓰면서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소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이게 민총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확정 기한에서 두 번째 줄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안 주는 것이 확정됐다, 집 불났다 이런 거.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기한의 정함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반환 시기 정함 없이 나는 대여했다. 그러니까 돌려주라 이러면 되죠. 왜냐하면 그 화살표 마지막 줄에 보면 603조 2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이 돈 빌려주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돈 빌려주니까 언제 갚아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화살표 뒤에 상당 기간 정한 최고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될 요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 원인에서 입증할 게 아니라 피고가 얘는 나한테 바로 돌려달라고 했지 상당 기간 정한 최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통설적 입장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이 송달되고 뭐 판결이 사실심 변종이 될 때까지는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고 상당 기간 정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지나겠죠. 소장 부분 송달되고 첫 길 잡히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상당 기간 지나니까 그 603조 2항에서 말하는 항변권은 실무상 의미가 없어요. 실무상.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일 때는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때는 603조 2항에 따라서 상당 기간 정하는 최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행지체 기산점하고 소멸시효 기산점 할 때 나오잖아요. 이 조문이.
근데 실무상으로는 소재기를 만약에 한다면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 그게 이제 돈 달라고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변론길 잡히기까지 최소한 두세 달 걸리니까 그리고 또 사실심 변종까지 가면 더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03조 2항의 피고의 항변권은 소송에서는 실무상 뭐 거의 이제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가끔 묻고 이 기산점 문제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치제 기산점으로 그렇다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환 시기는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기한에 정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원금만 청구할 때는 대여금 반환에 1번, 2번, 3번만 입증하면 된다. 근데 이자 청구인데 시간 지났으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요. 20분부터 하죠.